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곧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반등하는가 싶다가 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반등하려다 무너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은 점차 의구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은 어느 순간 극도의 불안감으로 변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루에 몇 %씩 추락하고 심할 때는 하루에 10% 이상 떨어지는 날도 생깁니다. 시장에는 곧 큰일이 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너도 나도 보유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인 침체일 뿐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구제책이 발표되면서 잠깐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반등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그제야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과거 수많은 시장 붕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정권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버블과 패닉은 한 나라의 경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버블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것이 버블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것이 버블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지금은 절대 버블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는 역설적인 징후일 수 있습니다.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거의 항상 과도한 빚이 동반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점점 더 키우게 되고 자산의 가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 충격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위에 쌓인 빚더미는 결국 작은 균열 하나로도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투기 광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여건이 탄탄하고 투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시기에 투자 열풍이 시작됩니다. 시작은 합리적이고 투자 논리도 단순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랜 세월 지켜져 온 합리적인 투자 원칙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매번 지금이야말로 다시는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며 기존의 평가 기준은 모두 낡은 것이라 치부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흐름에 휩쓸려 더 오를 것이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까지 합니다. 거품이 꺼지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전문가들이 특정 자산의 잠재력을 모른다며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거품 붕괴는 과거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그 충격도 훨씬 큽니다.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품 붕괴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였고 연금까지 손해를 본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초저금리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 것도 거품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자산은 가격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과거 역사 속 어떤 투기 광풍보다도 더 극단적인 상승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새롭게 발견된 강력한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의존한 판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쁨, 슬픔, 흥분,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강한 호감을 갖거나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이 점점 증폭되면 등정은 낙관으로 낙관은 열광으로 열광은 광기로 넘어가게 되고 반대로 부정은 비관으로 비관은 절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판단을 내릴 때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존한 판단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론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견해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려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의 신념은 더욱 굳어지기만 합니다.
이는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사고 체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는 규칙과 증거를 따져가며 차분히 분석하는 이성적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적 체계입니다. 경험적 체계는 정보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순식간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성적 체계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시장이 급변하는 순간 사람들이 차분하게 분석할 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해서 오랜 시간 쌓아온 훈련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고나 사건의 목격담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사건의 객관적인 기억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감정은 예외 없이 모든 결정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정보들이 서로 엇갈릴 때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 속에서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에 마치 최면이 걸린 듯 휩쓸리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더 증폭됩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팔아야 한다는 외침만 남게 되고 그 외침이 시장 전체로 퍼지면서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감정의 힘은 비단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케팅과 광고도 결국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때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도 막상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직관과 감정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종종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감정의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렬한 기대감에 휩싸이면 실제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복권의 당첨 확률이 매우 낮든 극단적으로 낮든 당첨될 것 같다는 감정만 생기면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투자자들이 그날 급등한 주식을 따라 사는 행동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설명됩니다. 도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정서적으로 매력적일수록 사람들은 실제 승률이 크게 낮아져도 그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사들이는 현상도 바로 이 확률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위험과 보상이 반비례한다고 착각하는 함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감정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위험은 오히려 낮다고 느끼고 보상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위험은 더 크다고 느낍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은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라도 보상이 크다고 인식되면 위험을 낮게 평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자산을 살 때는 위험이 작고 보상이 크다고 느끼고 인기 없는 자산을 살 때는 위험이 크다고 느끼는 심리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판단의 배후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속성 편향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겪고 나면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그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믿고 주가를 폭락시키지만 실제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감정에 사로잡히면 특정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기 추론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대상의 먼 미래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대상의 먼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자산이 장기적으로 하락세였더라도 최근 잠깐 반등했다면 그 최근 반등에만 집중해서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버립니다. 반대로 평소 좋아하지 않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올랐더라도 최근 잠깐 떨어졌다면
그 하락에만 집중해서 미래를 매우 어둡게 그려버립니다. 이 네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의 함정을 피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대중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산은 피하고 전문가와 대중이 외면하는 자산을 오히려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자산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며, 다섯 번째는 같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잣대로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을 가장 밝게 본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장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망을 가장 어둡게 본 자산들이 오히려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장기간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대중은 항상 전망이 극단적으로 좋거나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이 과잉 반응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특히 이익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수했을 때의 성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몇 배에 달하는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분석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전략을 외면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군중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좋다고 해도 감정적으로는 당장 오르고 있는 인기, 자산을 따라 사고 싶은 욕구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소외된 자산을 매수하는 전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대중이 갑자기 모두 이성적으로 바뀌어서 소외된 자산에 몰려들지 않는 이상 이 전략의 효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에서 이 전략을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도 있습니다. 먼저 소외된 자산만 매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확연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 규모가 된다면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산해서 매수해야 합니다. 개별 자산의 수익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수의 자산이나 업종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큰 자산일수록 회계상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지켜보는 시선도 많으며 위기 상황에서 버텨내는 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둬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보유한 자산의 가격대가 시장 평균 수준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처음 매수할 때보다 가격대가 시장 평균만큼 올라왔다면 전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도하고 다시 저평가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영원히 소외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처음 판단했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확인되었을 때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근본적으로 악화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매도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거나 미련을 가지면 결국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번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고 가장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기를 잃고 외면받는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차분하게 숫자를 들여다보고 모두가 환호할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의심해보는 자세가 결국 시장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소외된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심리전에서 살아남아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투자에서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명한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회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판단력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본인의 예측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 자만심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상충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결국 파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종목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전문 인력들조차 이 감정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장 전문가들의 실적 추정치는 실제 결과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게 잡히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더욱 무섭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망을 더 높게 제시할수록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그 주목이 곧 명성과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를 제시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화려한 전망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 숫자가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과잉 반응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특정 소비재 산업에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이 해당 제품을 1년에 한 장만 사용해도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만약 2장이나 3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요는 수백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가 퍼졌습니다. 이 단순하고 자극적인 논리에 매료된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는 불과 1년 만에 수십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수요 증가라는 현상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 증가폭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부풀려서 받아들인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한때 수십 회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갔고 그 정점에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사실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증가의 크기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끼어들면 우리는 항상 그 크기를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먹거리나 신제품이 큰 인기를 끌 때마다 관련 기업의 설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시장의 기대감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한 차례 꺾이고 나면 과도하게 늘려놓은 생산 설비는 오히려 그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열풍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확장한 결과가 결국 장기적인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기 상품이나 산업이 갑자기 뜨거워질 때 그 열기에 무작정 동참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열기가 과연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소외된 자산을 매수했을 때 어떻게 그 판단이 옳았는지 검증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분기별 실적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산은 한 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사람들이 그 결과에 무관심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한 분기로 끝나지 않고 다음 분기와 그 다음 분기까지 꾸준히 좋은 실적이 이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비록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그 자산은 여전히 매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자산일수록 좋은 소식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뒤늦게 뛰어드는 방식은 대체로 늦은 진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흠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과 관련된 수출입 데이터를 월별로 꾸준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와 직접 관련된 산업이라면 실제 매장을 방문해서 분위기를 살펴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의외로 강력한 판단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라면 원자재 가격과 최종 제품 가격의 흐름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를 미리 파악해두고 꾸준히 추적하는 습관이야말로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통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비율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의 심리적 함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역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는 분명 긍정적인 징후일 수 있지만 그 자금이 진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 개개인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에 머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비로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결국 폭락장이라는 위기의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간이지만 감정의 함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숫자를 확인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자산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대상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흠을 꾸준히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폭락장 속에서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